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조선 역사에서 가장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불리는 사랑 이야기예요. 서울 동대문 밖에는 예전엔 작은 봉우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동망봉이었죠. 동쪽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전해요. 매일 새벽이면 백발의 한 할머니가 그 봉우리에 올라왔대요. 동쪽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는 목이 터져라 울었다고 합니다. 울음소리가 얼마나 애절했는지 산 아래 마을에서도 다 들릴 정도였다고 해요. 그 할머니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선 제6대 왕,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 송씨였습니다. 15세 왕비가 되었다가 18배 모든 걸 잃어버린 여자. 그리고 그 뒤로 무려 64년을 단 한 번도 남편을 다시 보지 못한 채 혼자 살아야 했던 여자. 오늘은 그 여인의 긴 세월을 천천히 같이 걸어가 보려 합니다. 정순왕후 송씨는 1440년에 태어났어요. 전라북도 정읍 근처 태인 쪽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죠. 아버지는 송현수, 어머니는 여흥민 씨. 집안 자체는 뿌리가 깊은 명문이었지만 고려 말부터 굴곡이 참 많았어요. 한때는 관직에서 밀려나기도 하고 정치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용히 살자 이렇게 마음먹은 집안이었어요. 어린 송 씨는 성품이 아주 얌전했다고 합니다. 부모 말 잘 듣고 동생들 잘 챙기고 남의 흉을 잘 안 봤대요.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그보다 더 눈에 띄었던 건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었다고 전해요. 그러다 아버지가 벼슬 때문에 한양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온 가족이 수도 한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죠. 한양은 시골 태인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궁궐이 서 있고 종루가 울리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어린 소녀 눈에는 모든 게 다 신기했겠죠. 송신의 집안은 동대문 안쪽, 지금의 창신 동숭인동 일대에서 살았다고 전해요. 훗날 이 동네가 이 여인의 인생 전체와 이어지는 공간이 됩니다. 그렇게 조용히 잘 자라던 어느 날 궁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종의 아버지 문종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왕위는 고스란히 어린 아들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겨우 12살짜리 아이가 나라의 임금이 된 거예요. 문제는 이 아이에게 의지할 어른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주변에는 숙부들만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던 사람이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야심이 크고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조카를 잘 도와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죠. 어느 순간 이런 계산을 했을 겁니다. 어린 왕에게 왕비를 드리면 그 집안을 통해 왕을 더 쉽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왕비 간택이 시작됩니다. 나라 곳곳에 양반 집 딸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이름이 올라옵니다. 여산 송씨 집안의 딸 송씨가 어떻겠느냐. 성품이 공손하고 검소하다. 하인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집안도 너무 강하지 않고 다시 말해 권력 싸움에 크게 휘말리지 않을 집안이다. 결국 1454년 14살 단종의 왕비로 송씨가 뽑힙니다. 그녀의 나이는 대략 15쯤 되었을 때였죠. 그 왕비가 되는 날 송씨는 화려한 붉은 예복을 입었어요. 무거운 족두리를 쓰고 얼굴에는 연지도 바르고 남들 보기에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 마음 한편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들어와 있었을 거예요. 이 문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단종과의 첫 만남도 서먹서먹했겠죠. 둘 다 너무 어려서요. 단종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왕비마마,
많이 두려우십니까? 송 씨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폐하. 소녀는 아직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옵니다. 단종이 씁쓸하게 웃습니다. 과인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이 서로 의지하면 그래도 조금은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서로의 유일한 친구가 됩니다. 낮 동안 단종은 대신들과 숙부들 사이에서 시달렸어요. 이건 하라, 저건 하지 말라, 끝없는 간섭과 눈치. 밤이 되어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때마다 그는 왕비를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수양 숙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빠졌습니다. 송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폐하, 소녀가 옆에 있사옵니다. 오늘도 잘 버티셨습니다. 왕비 역시 하루 종일 궁궐 예절을 배우고 시댁 어른 구실을 대신해야 했죠. 시어머니도 시할머니도 없는 왕실. 기댈 곳이라고는 같은 또래의 남편뿐이었어요.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라서 다행이다. 그렇게 겨우겨우 버텨내던 어느 날 궁궐을 뒤흔드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터집니다. 1453년 개유정난. 수양대군이 마침내 칼을 빼든 거예요. 김종서, 황보인 같은 충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밤이 되자 궁궐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그날 밤 단종은 사색이 된 얼굴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에 묻은 피 냄새가 아직 가시지도 않았어요. 송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폐하, 무슨 일이옵니까? 단종은 대답 대신 조용히 왕비를 끌어안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나를 지켜주던 분들이 다 갔습니다. 그날부터 궁궐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수양대군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455년 수양대군은 어린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너무 어려 나라를 다스리기 힘드시옵니다. 나라를 위하여 과인에게 왕위를 물려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이건 부탁이 아니었죠.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하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질 게 뻔했어요. 결국 단종은 왕위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세조가 즉위합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고 송 씨는 의덕왕 대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높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일 뿐이었죠. 두 사람은 조용한 수강궁으로 옮겨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닐까요? 송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왕과 왕비가 아니니 그냥 서로를 지키며 살면 되는 거겠지. 하지만 그것은 두 사람의 착각이었습니다. 세조는 그들을 그냥 두고 볼 생각이 없었거든요. 한편 궁 바깥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게 단종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고 나선 선비들이었습니다. 어린 임금을 버리고 찬탈한 왕을 어떻게 인정하겠는가? 우리는 단종 전하를 다시 모셔야 한다. 이들의 거사는 끝내 실패로 돌아가고 사육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기록에 남게 되지요. 이 사건 이후 세조는 결심합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1457년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되고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송 씨는 세조 앞에 엎드립니다. 전하, 부디 소녀도 함께 가게 해주옵소서. 남편과 떨어져 살 수는 없사옵니다. 세조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 된다. 너는 한양에 남아 있어야 한다. 전하, 제발 저도 죄인이라면 죄인으로 부르시고
함께 유배를 보내주십시오. 그만하라. 노산군은 이미 죄인이다. 너까지 데려가면 또 다른 말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송 씨의 소원은 무참히 끊어져 버립니다. 영월로 떠나는 날, 송 씨는 청계천 영도교까지 따라 나갑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다리를 두고 이렇게 말해요. 단종과 정순왕후가 영원히 이별한 곳이라고요. 수레에 실린 단종은 뒤를 자꾸 돌아봅니다. 멀어져가는 왕비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이죠. 송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폐하, 부디 무탈하시옵소서. 소녀는 여기서 폐하만을 기다리겠나이다. 단종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왕비마마, 부디 오래 사십시오. 나 대신 오래 사셔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수레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송 씨의 손은 허공을 붙잡은 채 떨리고 목에서 터져 나오는 울음은 다리 아래 물소리에 섞여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날 이후 이 다리를 영이별교라고 불렀다고 전해요. 영원한 이별의 다리. 그날이 두 사람이 살아서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영월로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송 씨에게 더 가혹한 일이 닥칩니다. 궁궐에서까지 쫓겨나 신분마저 크게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왕비에서 대비, 대비에서 부인, 그리고 마침내는 관비 신분으로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갈 곳 없이 한양 동대문 밖으로 밀려난 그녀는 어릴 적에 살던 동네 근처 작은 사찰 주변에 초라한 집을 얻어 삽니다. 입던 비단 옷 대신 거친 배를 걸치고 신혈하고 따라온 이들도 이제는 같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마마, 이러다 굶어 죽겠습니다. 뭔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송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가 작게 대답합니다. 그래, 우리 손으로 벌어먹고 살자. 그래서 시작한 일이 염색일이었습니다. 지초라는 풀로 옷감을 붉게 물들이는 작업이었죠. 손가락 끝은 물들어 굳어가고 손등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네를 자주골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요. 붉은 물이 드는 골짜기라는 뜻이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고단한 삶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망봉에 오르는 일이었어요. 날이 밝으면 송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봉우리로 올라갑니다. 동쪽 하늘, 영월 쪽을 향해 몸을 돌리고 눈을 감은 채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폐하, 오늘도 무사하시기를 빕니다. 소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폐하를 잊지 않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켰다고 사람들은 전해요. 동네 사람들도 처음엔 멀리서 지켜보다가 나중엔 조용히 따라 올라가 함께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그 왕비라더라. 18배 남편과 헤어져 지금까지 혼자 지내신데 사람들 가슴에도 알 수 없는 먹먹함이 내려앉았겠지요. 어느 날 영월에서 너무나 비참한 소식이 도착합니다. 노상군, 즉 단종이 마침내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어떤 기록에는 사약을 받았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에는 목이 졸려 죽었다고도 전해지지만 정확한 모습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겨우 17살 나이에 생을 마쳤다는 사실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송 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폐하. 입술이 하얗게 질리고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갔어요. 며칠 동안 밥도 물도 못 넘겼다고 합니다. 폐하를 두고 혼자 살아 뭐하나, 그냥 지금이라도 따라가고 싶구나. 시녀들이 울먹이며 붙잡습니다. 마마,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마마께서 살아계셔야 누군가는 전하를 기억하지 않겠사옵니까? 그 말이 송 씨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내가 죽어버리면
폐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겠지. 누군가는 살아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려야 하겠지. 그날 이후 송 씨는 죽음을 향하던 발걸음을 억지로 돌려서 다시 삶 쪽으로 끌고 옵니다. 하지만 그 삶은 기쁨을 위한 삶이 아니라 기억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그녀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세월은 참 잔인하게도 흘러갑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잠깐 왕자를 지나갑니다. 그 다음엔 성종, 연산군, 중종까지 왕이 5번이나 바뀌는 동안 정순왕 후 송 씨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느새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으며 손은 더 이상 예전처럼 힘이 세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이 트면 천천히 동망봉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폐하, 오늘도 소녀가 왔사옵니다. 오늘도 폐하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모습을 별로 신기하게 보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 할머니는 오늘도 저기 계시네. 64년째라지? 참 대단하신 분이야. 중종 때 사림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비들이 다시 목소리를 냅니다. 단종을 정식으로 다시 임금으로 모셔야 합니다.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왕들은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앞선 왕들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었거든요. 결국 그 논쟁은 오래도록 미뤄지고 송 씨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단종의 이름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그녀의 나이는 80을 넘겼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침상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어요. 곁에 있던 제자 같은 비구니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잡습니다. 마마, 두렵지 않으십니까? 송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두렵지 않다. 나는 이제 드디어 폐하를 뵐 수 있으니 말이다. 마마, 폐하께서 마마를 알아보실까요? 송 씨는 흐릿한 눈으로 살짝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폐하 눈에는 나는 아직도 15살 왕비일 테니.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쪽을 보고 싶어 합니다. 동쪽 영월 있는 쪽을 한 번만 더 보여다오. 사람들이 힘겹게 그녀를 일으켜 창가로 데려갑니다. 눈앞에 펼쳐진 하늘은 옛날과 똑같은 동쪽 하늘이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입니다. 폐하 소녀가 이제 갑니다. 오래오래 너무 오래 살아버렸습니다. 이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1521년 정순왕 후 송 씨는 82세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18배 남편과 헤어지고 64년을 혼자 견디다가 마침내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 시간은 또 흘러갑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무려 170년 가까이 지난 뒤 숙종이라는 왕이 결단을 내립니다. 단종을 다시 임금으로 모신다. 그분의 왕비도 함께 복위시킨다. 1698년 노상군은 다시 단종이 되고 송 씨는 공식적으로 정순왕 후라는 시호를 받습니다. 남양주의 작은 무덤은 사릉이라는 이름의 왕릉으로 승격됩니다. 사랑할 사, 그리워할 사. 사릉이라는 이름에는 평생 한 사람만 그리워한 왕비에 대한 숙종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도들 말해요. 강원도 영월에는 단종의 무덤 장릉이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두 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안타까웠는지 1999년에 사릉의 소나무 한 그루를 장릉으로 옮겨 심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에 정령송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영혼만이라도 함께하라. 이런 뜻이 담긴 이름이죠. 사릉에 가보면 지금도 소나무들이 능을 감싸고 서 있고 장릉에는 정령송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이제야 조금 가까워졌다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순왕 후 송씨의 삶은 과연 불행하기만 한 삶이었을까요? 15세 왕비가 되었고 18배 모든 걸 잃어버렸고 그 뒤로 64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도 드물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한결같은 사랑을 지켜낸 여인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잊어버립니다. 연인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도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64년 동안 단 하루도 남편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늙어도 매일 동쪽 하늘을 향해 서서 폐하라고 부르던 사람. 그게 바로 정순왕 후 송씨였어요. 또 한 가지,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살아남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때 같이 죽었으면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하지만 정순왕 후는 살아남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종을 잊지 않았어요. 동대문 밖에 매일 남편을 위해 우는 왕비가 있다더라. 이 소문이 퍼져나가며 사람들 마음속에 단종의 이름도 함께 다시 살아났겠지요. 어쩌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오래 살아남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이자 가장 큰 사랑이다. 여러분도 지금 소중한 사람이 있으시지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 자식, 혹은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떠올리고 기억해주는 한 그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정순왕 후 송씨가 64년 동안 한 사람만을 기억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한 파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순왕 후 송씨, 단종의 어린 왕비였지만 결국에는 기억의 여왕으로 남은 사람. 그녀의 영혼이 이제는 부디 오래 기다린 그 사람 곁에서 편히 쉬기를 빌어봅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